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모바일 디스플레이 설계를 전공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는 스마트폰의 외관과 UI, 설계를 동시에 관장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중국 기술이 세계를 석권할 거라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해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저에게 있어 한국은 늘 중국 문화를 따라오고 있고 조금 늦게 배운 것을 애써 포장해서 자국민들에게 우월감 같은 것을 심어주려는 나라 정도로만 여기곤 했습니다. 제 동료들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방대했고 그만큼 기술력이나 자본력 면에서 우린 충분히 앞서 있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믿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긴 것은 몇 해 전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제가 속한 회사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브랜드 런칭 사업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을 손쉽게 압도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했습니다. 출하량만 놓고 보면 이미 중국 안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큰 수치가 나오고 있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를 획득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아니,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막막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사 수뇌부가 말했을 때도 한국은 도시 규모도 작고 인구도 적으니 금방 제패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정작 제가 관련 리서치를 맡아보니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인터넷을 비롯해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공유되며 무언가 어설프게 출사표를 내밀었다간 그대로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지는 곳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이런 우려를 회사 측은 콧방귀도 뀌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렇게 거대한데 한국 따위가 오히려 배워야 할 입장 아니냐는 식이었죠. 사실 저도 본능적으로 한국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늘 들어온 게 한국은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우면서 스스로가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주위에서 반복해 말하니 자연스럽게 체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본격적인 한국 진출 프로젝트가 결정됐습니다. 저도 그 팀의 핵심 멤버로 차출되어 직접 현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업계를 돌아가게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스마트폰이든 로봇 청소기든 심지어 전자제품과 무관한 상품들과 마구잡이로 확장해 중국에서 꽤 성공한 저희 회사가 한국에서 얼마나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잠옷 기대가 컸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이라는 공항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고 주변 환경 정비나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물론 중국 대도시 공항이 훨씬 거대하고 화려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한국은 크기가 아닌 다른 면에서 깔끔한 정리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공항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놨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에서 중심부로 들어오는 교통체계 역시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한국은 상용 오지 망이 빠르게 구축되면서도 와이파이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군요. 이 점이 스마트폰 이용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텐데 이미 많은 외국인도 한국을 방문하면 불편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봤자 인구 적은 나라에서 도시만 이렇게 관리하는 거겠지 하며 마음속으로 한껏 비웃었지만 묘하게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스마트폰 시장 조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도심 골목의 휴대폰 판매점이며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정 코너에서부터 남녀노소를 직접 만나보면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제품을 고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가성비를 내세우면 웬만해서 호응을 얻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렴하면 일단 사고 보자는 소비계층이 상당히 두텁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소비자 몇 사람을 상대로 우리 회사 제품이 이러저러해서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 소개했을 때 그들은 곧장 디스플레이 화질, 반응 속도, RAM 용량,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특정 앱과의 호환성 등을 정말 세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심 이 사람들 원래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단순히 스펙만 묻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품을 만져보면서 이질감이나 잔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더군요. 그중 한 소비자는 삼성폰이나 애플폰은 이 기능이 이렇다.
그런데 당신들 제품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뻔한 가성비 타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가성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긴 해도 휴대폰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편의성과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 매일 쓰는 물건이니 가격이 조금 비싸도 문제가 없거나 내 취향에 맞으면 그걸 사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론 아니, 돈도 없으면서 자기 과시가 심한 건가라고 코웃음 쳤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활 수준은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제대로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파악해 가성비를 뛰어넘는 또 다른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보고서를 작성해 보냈는데 정작 본사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성비로 승부 보라. 어차피 한국도 젊은 층은 다 가격이 중요할 테니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만 조금 애플처럼 흉내 내주면 충분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을 조금씩 파악하며 마케팅 전략을 세워나가려고 애썼습니다. 한국은 무언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리뷰어나 유튜버들이 빠르게 시제품을 받아 분석 영상을 올리는 경향이 강하더군요. 그렇다면 저희 제품도 한국에서 기술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혹은 디자인 측면에서 한국인들의 취향을 콕 집어 선보인다면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사에서는 너무 많은 품목을 한꺼번에 밀어붙이려고 했고 그것도 대부분 품질보다는 가격 대비라는 이미지로만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청소기, 보조 배터리, 스마트워치, TV 등등 끝도 없이 라인업을 늘려서 한국 시장에 던져놓자는 식이었죠.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신뢰도가 확실한 곳이어서 어설프게 브랜드 이미지를 키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그럼에도 추진은 계속됐습니다. 본사 대표가 한국 기자단 앞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차별화된 샤오미 제품군이 단기간에 시장 1위를 점령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저도 동석했는데 한국 기자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비웃거나 비판하는 시선도 감지되었고 어떤 기자는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수많은 제품을 경험해본 상태에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싸다는 것만으로 시장을 뒤집을 순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본사나 중국 쪽 동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애초에 대단한 시장이 아니다. 과대평가된 곳이다. 우리는 글로벌에서 이미 자리 잡았으니 금방 점유율 올릴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러다간 오히려 망신만 당하겠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도 굳이 나서서 말리거나 다른 전략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 오프라인 매장 오픈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저를 비롯한 몇몇은 한국에 거점을 두고 인력 채용부터 매장 입지 조사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유명 쇼핑센터들과 접촉했지만 의외로 많은 곳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을 입점시킨다고 해서 정말 매출이 보장되느냐,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나 품질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성비 브랜드라는 이미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제품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 곧바로 기업 신뢰도에 치명상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 즉각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불만 사항이 실시간으로 확산됩니다. 중국 내부에서야 어느 정도 차단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이엔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필두로 내세우고 이어서 다른 제품들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그 하이엔드 모델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제대로 테스트가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장기간 안정화 테스트에 시간이 많이 들었고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여전히 불안했죠. 저는 실무자로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했지만 본사에서는 일단 내놓고 보라. 한국에서 이 정도 스펙이면 충분히 통할 거다. 가격도 기존 프리미엄 폰보다 싸니 괜찮다라고 강행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처음 출시되자마자 유튜버들은 속속들이 디스플레이 품질 문제나 터치 오작동, 블루투스 연결 불량 등을 검증해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가 인터넷에 쏟아졌고 가격은 조금 싸지만 품질이 이래서는 못 쓰겠다라는 글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소비자는 아예 환불을 요구했는데 반환 절차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반품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가 한국 시장은
물론 해외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해외 유명 IT 매체에서도 새로 출시된 중국산 하이엔드 폰, 기본 기능도 미흡 같은 제목으로 혹평을 내놓았습니다. 본사는 다급해졌는지 뒤늦게 한국지사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보가 잘못됐다. 리뷰어들을 잘 달래지 못했으니 이런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식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제품이 훌륭하면 리뷰어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제품이 나쁘면 나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본사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품질 개선을 하지 않은 채 계속 우리는 애플과 맞먹는다. 삼성을 능가한다라고 외쳐댔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그냥 망상을 집단으로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로봇 청소기, TV, 보조 배터리 등도 차례대로 출시되었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평가가 거세게 갈렸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경우 저렴한 가격 대비 청소 성능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내구성이 떨어져 몇 달 쓰고 나니 고장이 잦다고들 했습니다. TV는 패널 품질은 준수하나 그 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한국 방송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리모컨 반응이 느리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거론됐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초기엔 잘 팔렸지만 한번 스파크가 튀는 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리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의 인증이나 관리 감독 제도도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거대해도 이렇게 현지 시장 특성과 규제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다가는 명성에만 타격을 입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한국 시장에서 엉망진창이라는 이미지를 얻고 있었는데 본사 고위진들은 여전히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민감할 뿐이다. 실상은 우리가 우위다. 어차피 한국인도 언젠간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며 터무니없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일종의 정신승리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모방한 나라에 불과하다는 식의 멘트를 노골적으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번엔 좀 수위가 심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개 지방에 불과하고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그대로 복제하면 그들이 무슨 수로 그걸 제어하겠느냐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국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제품 중에서 제 값을 주더라도 품질 좋은 걸 사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창 이 난장판 속에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행사가 마련되어 진행을 돕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프리미엄 라인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대적인 체험 부스를 연 것이었죠. 장소는 서울 중심부의 한 쇼핑몰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한국인들이 찾아왔고 저희는 이들에게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한 소비자가 와서 이 기종은 아직도 터치감이 개선되지 않았냐. 지난번 모델을 썼는데 문자가 잘 안 보내지고 터치 오류가 심해 사용을 포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이번 모델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걱정 없다고 거짓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시연용 스마트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하고 앱 여러 개를 동시에 작동해보더니 여전히 튕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도 다들 그 광경을 지켜봤고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저희는 얼른 데모 기기의 소프트웨어 버전이 최신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또 다른 소비자가 최신 업데이트라고 표시돼 있다. 버전 확인해봤는데 이미 최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굳이 이렇게 불안정한 폰을 싸게 파느니 차라리 제대로 만든 폰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한국에서 이 정도는 삼성이면 중저가 라인업도 충분히 커버한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저는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단지 싼 가격으로 어찌 한국인들의 깐깐한 기준을 돌파하겠느냐는 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희 본사 대표가 마치 기자회견이라도 하듯 행사장에 나타나서 한국 시장은 우리가 아주 손쉽게 장악할 것이고 이미 대단한 기술력을 증명했으니 삼성은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체험 부스에서 오류 알람이 또 울리고 앱이 갑자기 꺼지고 폰이 재부팅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취재진과 일반 관람객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장면이 그대로 언론과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됐고 저희는 행사장에서조차 제품 품질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비웃음을 동시에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도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본사가 미웠습니다.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자존심만 내세운 상태로
한국 시장을 호락호락하게 본 결과가 이런 식의 대참사로 이어졌으니까요. 그 후 저희 회사는 급하게 일부 매장 오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대적으로 진출한다고 선언한 마당이라 완전히 물러나기엔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간신히 작은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조정했죠. 저 역시 그 매장 오픈 과정에 투입됐습니다. 매장이라고 해야 겨우 몇 평 정도 되는 비교적 존재감이 옅은 자리였습니다. 본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자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예전처럼 대단한 기세로 뛰어들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걸 감추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예상대로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간혹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뿐 구경하러 들어오는 이도 적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 매장은 저가 모델 위주로 구성했는데 애초에 이 시장에서 싼 폰 찾는 소비자는 극히 제한적이더군요. 가격이 중요해도 어쨌든 자급제 모델 등 다양한 대안이 즐비했고 중고 거래나 다른 브랜드 중저가 폰도 워낙 활발하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스마트폰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대적인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통화 중 갑자기 스피커와 마이크가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린 문제를 겪고 그 과정을 상세히 올려버린 겁니다. 그 글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는데 업데이트를 진행해보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이미 최신 버전이었다. 결국 서비스 센터를 찾았더니 부품 재고가 없어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야 중국 브랜드의 본질이 드러났다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AS나 사후관리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해결이 되는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다시 살 리가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여전히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브랜드를 배척한다. 편견이 심하다. 제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 이건 한국인들이 우리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람들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한국인들의 편견 탓으로 돌리면 뭐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한국 매체에서 차이나 리스크를 언급하기 시작하자 국내 소비자들은 더더욱 샤오미라는 브랜드를 기피하게 됐습니다. 품질은 불안정하고 서비스는 미흡하고 심지어 회사 측 태도까지 오만하다는 인식이 번져갔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만이 아니라 저희가 야심차게 선보인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군도 도매금으로 불신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장을 조속히 접는 방안을 검토하며 우리는 이대로 글로벌 다른 시장에 집중하면 된다. 한국이야 원래 시장이 작고 중국 기술을 질투하는 나라 아니냐. 언젠가는 한국인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술력에 굴복할 거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정도 참사를 겪고도 반성 없이 한국은 어차피 우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공격적으로 저가형 모델을 내놓으며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삼성도 프리미엄 라인 위주로 광고했지만 최근에는 중저가 모델에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뽑아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더군요. 결과적으로 한국에선 삼성이 고가부터 중저가까지 모든 라인업을 탄탄히 구축해버려 저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더욱 사라져 버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번 대역전극을 노려보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단순히 회사 이익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도 걸렸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중국 것이나 문화를 베꼈다는 주장이 중국 내에 팽배했지만 정작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은 한국이 오히려 독자적으로 자기들만의 기술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IT 스타트업 간판이 보이고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간편 결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문서 편집과 화상회의까지 아무 불편 없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본사에서 지시한 대로 결국 한국은 중국의 그늘 안에 있다라는 프레임을 유지한 채 마지못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아직 우리의 잠재력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제품이 우수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비웃음으로 반응했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서 저희가 낸 매출은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에 비해 늘어난 적이 없으니 추락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월간 판매량을 보니
어떤 달에는 한국에서 겨우 2자릿수 판매가 찍힌 모델도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국 본사 임원들은 이것이 한국인의 배타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국 제품이긴 하지만 말 그대로 부실한 품질과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 결과물일 뿐이니까요.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고 저도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임원은 한국 시장은 아예 버리자. 어차피 인구도 적고 거기서 몇 대 팔아봤자 큰 이득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는 한번 제대로 고급 제품을 내놓아서 이미지 세탁을 노려보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은 쉽지 않았습니다. 값싼 부품을 쓰고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채 어떻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까? 제가 다른 임원들에게 한국에서는 품질부터 잡아야 한다. 그리고 AS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한국에서 오래 지냈더니 그들에게 세뇌당한 것 아니냐. 우리는 중국인데 왜 한국에 맞추어야 하느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 말에 절망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남아 후속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본사는 아주 축소된 형태의 매장을 유지하라고 했고 온라인 판매 채널도 일부 남겨두라고 지시했죠. 아무리 적게 팔려도 혹시 모르니 우리가 아직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색이라도 내고 싶었겠지요. 저는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점점 바닥을 쳤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리뷰와 언론 기사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매출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니 한국에서 AS 센터 운영도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적자가 쌓여가니 본사는 회계 정리를 빌미로 AS 인력을 감축했고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불편을 겪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 샤오미 제품의 존재감은 사라져갔습니다. 곳곳에서 샤오미가 한국에서 철수했나 보다라는 말이 들렸고 사람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참으로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야심차게 뛰어들어 삼성과 LG를 밀어내고 한국 시장을 제패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되었느냐? 한때는 분명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품질도 점점 개선한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저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 시절 저희 회사가 가성비 좋은 제품과 참신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성비가 워낙 좋으니 한번 써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러나 저희는 그때 애초에 갖춰야 할 품질 관리와 혁신을 등한시했습니다. 애플을 연구하고 삼성과 경쟁한다면서 막상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은 채 외형 확장에만 몰두했습니다. 사후 관리 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장이 이렇게 크니 당장 불만이 나와도 크게 흔들리진 않겠지. 해외도 값싼 가격에 혹할 테니 매출은 늘어나겠지 하는 안일한 계산이었죠. 그 결과가 지금 제가 목도하는 비극적 상황입니다. 본사 대표나 임원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망신을 톡톡히 당해놓고도 한국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세계 최고다라는 식으로 우깁니다. 저희 회사뿐 아니라 제 주변 많은 중국인 동료들도 중국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워낙 강합니다. 물론 애국심일 수도 있지만 때론 현실을 무시하는 맹목적 믿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결국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더 머물 이유도 개선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샤오미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 애초에 싸구려 브랜드였잖아라고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치밀하고 완성도를 우선으로 삼으며 신제품을 낼 때마다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을 적극 개선해 나갔습니다. 제 회사 동료들은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거다라는 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당장 실패했어도 언젠가는 한국 소비자들이 값싼 중국 제품을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지만 현실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야 매출을 낼 수 있지만 갈수록 해외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스스로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늘 남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회사의 윗선이나 동료들 역시 결국엔 한국 시장이 협소하고 한국인들이 배타적이니까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 꼴이 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저희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 최근 다른 진로를 고민 중입니다. 아마 회사는 공식적으로 한국 진출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이미 그 땅은 우리에게 닫힌 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상사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니 굳이 한국 따위에 매달릴 필요 없다. 한국은 언젠가 우리를 따라할 수밖에 없다라는 낙관이죠. 저는 그런 말에 더 이상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겪은 건 전혀 다르니까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기술과 문화를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본사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매장에 내려온 지시는 판매 저조한 모델들을 재고 떨이로라도 소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회할 의지도 없고 한국 시장을 더 이상 중시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장이나 대표급들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성공하고 있으며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비웃음을 살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굳이 막아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별다른 해명이나 설득이 통할 리도 없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처음에 공항에서부터 살짝 느낀 낯선 기분이 이 모든 걸 예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척 조직적이고 세심함과 기술적 경쟁력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두고 우리는 애플과 맞먹으며 삼성은 우습다고 허풍만 떨다가 결국 무참히 나가떨어진 겁니다. 제가 한 실무자로서 얼마나 창피하고 분한지 모릅니다. 본사에서는 아직도 저를 포함한 몇몇 실무진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한국 시장 분석을 잘못했다. 홍보가 미흡했다. 현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명목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는 임원들의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확신하겠죠. 한국은 그냥 편견이 심해서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이미 대단하다라는 말만 반복할 게 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 마음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한국은 중국을 모방하는 국가일 뿐이고 언젠가 우리가 흡수할 것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 보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작은 시장이지만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며 연구개발과 완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국 기업이라도 품질과 서비스 훌륭하면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반대로 형편없는 제품과 오만한 태도를 가진 회사에는 가차없이 외면을 보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 동료나 임원들이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 분야뿐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을 넘어서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중국이 최고라 우기고 있습니다. 웃긴 건 그러면서 사무실에서는 은근히 아이폰을 쓰거나 삼성 모니터를 쓰는 경우도 꽤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애플 디자인은 사실 중국이 먼저 했다고 억지 부리거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국 부품을 베꼈을 뿐이라는 헛소리를 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언젠가 또 다른 프로젝트에서 반복되겠죠. 저는 어떻게든 떠나보려 합니다. 여기 더 있으면 저마저도 현실 부정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계속된 스트레스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다면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가성비로 주목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기술 혁신 없이 외형 성장만 도모했고 제대로 된 검증이나 피드백 수용 없이 오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만 키웠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잘못되어 버린 거죠. 결국 이번 한국 시장 진출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매출이나 점유율 통계를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회사는 외부에서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윗선은 끝까지 한국은 별것 아니다. 우리가 한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인정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한 발 물러섭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중국이 영원히 세상의 중심이겠죠. 한국 시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한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베꼈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계속 되뇌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더 이상 설득하기도 싫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만만하게 볼 곳이 결코 아니며 그들이 쌓아온 기술과 문화는 독자적으로 충분히 견고하니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공영방송국에서 다년간 기자로 일해 순양입니다. 수많은 사회정치 뉴스를 접해왔고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강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대만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화의 일부라고 믿어왔기에 언젠가 양안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를 충격에 빠뜨리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만의 젊은 세대가 한국어를 배우고 K-팝과 한국 드라마 예능에 열광하며 심지어 중국을 문화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만 내부에서 한류가 유행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 정도로 파급력이 커졌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10,0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여러 대학의 한국어학과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기존 학과 정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만이 역사적으로 중화권에 속한다면 당연히 중국어와 중화 문화가 더 강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대만으로 취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해보니 대만 정부나 언론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다문화 현상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대만이 한국 쪽으로 기울었단 말인가? 중화 사상을 지지해온 공영방송 기자로서 반드시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저는 대만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청나라 시절 대만은 분명히 중화제국의 일부였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빼앗겨 5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고 그 뒤 국공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건너가면서 오늘날의 양안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만은 역사의 우여곡절로 잠시 분리되어 있는 중화 영토라는 인식이 저에게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들은 마치 대만이 전혀 다른 문화를 지향하고 특히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열광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갭을 이해해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갈 때쯤 저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만 젊은이들이 중화 문화를 외면하고 한국어를 우선시한다는 것인데 이는 중화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취재 첫날 저는 대만 정부청사를 찾았습니다. 사전에 인터뷰 요청 공문을 보내두었기에 공무원 몇 명이 저를 응대해 주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대만 국기나 대만 상징물이 진열된 모습을 보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을 엄연한 독립국가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직접 만난 공무원들은 먼저 저에게 반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대만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냉소적인 태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공무원은 요즘 시대에 무언가를 막는다는 표현은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이미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한국이 문화산업에서 뛰어난 면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한 채 대만은 본래 중화의 일원이고 중국어와 중화 문화를 보호하는 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한국어가 확산되는 것은 중화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공무원이 한숨을 쉬며 중국이 한국을 문화산업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평가는 대만 내부에서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 왜 자꾸 시비를 거느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못 이긴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대만 정부가 중화권 문화와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대만이 스스로 중화 정체성을 지키도록 장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구시대적 주장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공무원 한 명이 지금의 대만 젊은이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민감하다.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등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니 그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간다.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대만이 중화민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한 공무원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는 말까지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치 왜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느냐고 무시하는 듯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서로 격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인터뷰는 짧게 끝나 버렸고 저는 무언의 굴욕감을 안고 청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중국문화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중화문화 연구에 집중하는 교육기관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한국어 열풍을 우려하거나 중화문화 보호를 강조하는 의견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중국문화대학교라는 간판 아래에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국 아이돌 노래를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도 K-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몇몇은 자막으로 보면 재미가 반감되니 직접 한국어를 배워서 원어로 듣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에는 한국어 문학과가 따로 있었고 그 정원이 계속 늘어난다는 소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과 공지판에는 한국어 스피치 콘테스트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 상금 규모도 꽤 컸습니다. 중국 문학, 중화철학 관련 행사 안내보다 눈에 훨씬 띄는 위치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교수와의 면담 중국 문화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학과 건물에서 한 한국어 문학과 교수를 어렵사리 만났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인터뷰 내용은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이 한국 문화 콘텐츠에 워낙 관심이 많고 실제 취업에서도 한국어가 점점 유용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문화대학교라는 간판 아래 한국어학과가 인기가 최고인 상황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화문학과나 역사학과는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교수가 대답하기를 학생들이 굳이 중국문학 전공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오히려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직결되는 언어와 문화 쪽을 배우는 게 실용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교수가 덧붙인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중화 사상은 너무 고루하다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중국 대륙과의 정치적 문화적 연계성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태도는 무척 담담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에 제 주장이 한없이 올드한 것으로 치부되는 듯해 씁쓸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마침 한국어 문학과 수업이 끝나고 나온 학생 몇 명이 보여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왜 중화문학이 아닌 한국어 문학을 공부하느냐, 대만은 어차피 중국어가 통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K-팝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또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중화 사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려 했습니다. 대만의 뿌리는 엄연히 중화에 있고 역사적으로도라고 말하는데 한 학생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거야 옛날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던 거 아닐까요? 지금은 취직도 중요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이미 세계적 수준이라는데 저희가 굳이 중국 문학만 파고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학생들은 중국 문화가 전통적이긴 해도 옛날 거지라는 인식이 깔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힙한 것으로 한국 문화를 꼽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중국이 문화적으로도 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반박했지만 다른 학생이 규제와 검열이 많아서 그런지 콘텐츠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한국 예능이나 드라마가 훨씬 자유롭고 감각적인 것 같아요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한 채 뼈아픈 현실만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 K-팝 팬덤이나 드라마 수출량 같은 자료를 보면 명확하지 않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통계를 들먹였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 한류 흐름을 실감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전해졌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 문화 담당자들은 중화문화 보존에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방 문화국을 찾아가 만났는데 그곳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대만은 이미 세계와 연결된 사회다. 한국어를 배우든 일본어나 영어를 배우든 그건 청년 개개인의 자유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래도 대만이 중화문화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 양안 통합을 위해서라도 중화 정체성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숨을 내쉬며 양안 통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다고 보느냐, 대만 젊은이들의 의식은 이미 본토에서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보는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는데 담당자는 문화 콘텐츠 산업만 놓고 보면 이미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다. 통계 수치도 그렇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훨씬 주목받고 있다. 대만 젊은이들은 그런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으로 그 담당자 역시 이제 구시대적인 통제 방식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대만이 중화문화만 고집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한국이라면 또 하나의 훌륭한 선택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냉소가 엿보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버럭 화를 낼 수도 없었기에 또다시 굴욕감만 가득 안고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나오는 길에 로비 근처에서 우연히 대만 현지의 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방송 인터뷰에 짧게 응해 주실 수 있느냐고 묻기에 반갑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자 그 기자는 제게 거꾸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이라면 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을 통제하려는 입장은 없나요? 혹시 한류를 막으려고 검열을 주장하러 온 건가요? 라는 식의 공격적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 아니고 대만이 중화문화의 일부임을 잊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그거야말로 대만이 구시대 관념에 갇혀 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급기야 그 기자는 솔직히 말해 대만 젊은이들은 중국보다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한다. 이는 대만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공영방송 기자라는 젠 쇼견서 들이밀며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대만에서 환영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짧은 촬영마저도 제가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저와 중국 공영방송을 향해 권위주의적이라는 비판만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완전히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중국 공영방송 기자라는 타이틀이 여기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중국 편을 들 거 아니냐는 선입견이 있는 듯했고 그로 인해 제가 아무리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도 시대착오적인 주장 정도로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민간 차원의 현장을 보자 싶어 대만의 시내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한국어 언어교환 모임을 직접 찾았습니다. 저녁 7시 무렵이 되자 2층 카페에는 대여섯 명씩 둥글게 자리를 잡은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번갈아 가르쳐주고 배우는 식으로 서로 언어 공부를 돕는 모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활기찬 한국어 인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었는데 발음이 아직 어색하긴 했어도 그 열정만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대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즐기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물론 일본어나 영어 등 다른 언어 교환 모임도 존재하겠지만 유독 한국어가 화제의 중심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참여자 몇 명에게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중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도 간단명료하게 중국어는 이미 우리 모국어이니 새로 배울 필요가 없고 한국어는 재미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음악, 드라마, 게임이 더 재미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한국어를 알아야 100%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더 인기다 보니 대만에서 아이돌 관련 굿즈를 팔거나 한류 관련 일을 할 기회가 많아졌다. 취업에도 이 점이 있다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더 큰 시장이고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문화산업에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별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창작의 자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미없는 작품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한국 드라마나 예능은 훨씬 스토리텔링이 짜임새 있고 표현도 자유로운 느낌이다라고 말해 저는 더더욱 곤혹스러웠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대만 청년 중 한 명은 제게 노골적으로 중국은 검열이 심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가 부족하다. 반면 한국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이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를 흔들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도 인구가 많고 언젠가 더 큰 문화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벌써 경제력이 세계 2위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건 경제 규모고 문화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대만에서 체감하기엔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 많은 대만 젊은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하고 한국 기업 취업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정부청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대만 사회 전반에 한국이 문화적으로 앞선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한국어 열풍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화 중 누군가가 기자님은 중국 공영방송에서 오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혹시 한류를 규제하거나 중화 사상만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려는 건 아니신가요?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냥 현지 상황을 취재하러 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중국 공영방송 기자쯤은 한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편견을 깔고 대하는 듯했습니다. 한국을 못 이기는 현실을 왜 부정하려고 하느냐고 한 젊은이가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이곳에서 제가 말 한마디 붙이는 것도 쉽지 않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있는 카페 공간 안에서 제가 비현실적인 주장을 펴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기가 생긴 저는 마지막 날에라도 길거리 인터뷰를 시도해 보고자 했습니다. 대만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지나가는 학생 몇 명에게 다가가 대만은 원래 중화의 일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어가 인기인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중화의 일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편승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 드라마, K-팝, 게임 등은 대만에서도 흥행이 잘 된다. 중국 콘텐츠는 규제가 많아 신선함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도 대만은 한족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 중화 사상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학생들은 그건 옛날 어른들 생각. 우리는 이미 한국, 일본, 서양 문화도 골고루 즐기는 글로벌 세대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중화 사상 같은 건 더 이상 매력 없다. 중국과 하나가 되겠다는 이야기도 현실성이 없지 않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다른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한 학생이 여러분, 여기 중국 공영방송 기자님이 대만에서 한류를 비판하고 중화 사상을 강조하려고 한다네요. 라고 말하며 키득거렸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댓글창에는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괜히 시비만 건다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공영방송 기자로서 취재를 하러 왔는데 오히려 거리 인터뷰 도중에 조롱을 받고 SNS 라이브에까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황하며 저는 그저 중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로라고 설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학생들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저에게 들이대고 있었고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기자님, 옛날에 머물러 계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를 펴도 이들은 왜 한국을 이기지 못하는 사실을 부정하느냐며 비웃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길을 서둘러 떠나려 하자 일부 학생은 취재 포기했나요? 한국이 그렇게나 싫으세요? 같은 말로 야유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지만 더 억지를 부려봤자 상황이 나아질 리 없어 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만 곳곳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이 한국에게 문화적으로 밀린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그 배경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대만인들은 이렇게까지 중화 문화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됐을까? 대만 내부의 정치 역사적 변화, 과거 국민당 정권 시절에는 강력한 중화민족주의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민주화 이후 대만 사회는 대만 본토화와 다원주의가 부각됐습니다. 젊은 세대는 중국 권위주의라는 인식과 대만 자유와 다양성이라는 인식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문화 파급력, K-팝은 이미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고 해외 시상식에서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OTT 시대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유행하면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접하는 일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대만 청년들은 이를 가장 핫한 트렌드로 여겨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검열 이슈.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갖췄음에도 내부 검열이 강해 참신하거나 과감한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만인들은 중국은 자본과 시장 규모에 비해 콘텐츠가 재미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그만큼 한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중화 사상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리감. 중화 사상은 그 자체로 역사적 권위를 지닌 중요한 가치일 수 있지만 대만의 젊은 세대는 이를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
대륙이 강요하는 이념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대만 내 민진당 등 독립지향 성향의 정당이 부각되면서 정체성 교육에서 대만만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늘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저는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교수, 학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국 문화가 대세이며 중국은 이를 못 이긴다는 시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중화 사상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만이 분명 중화의 일부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며 언젠가 양안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만 내 한국어학과 증설 제한, 대만 대학들이 한국어학과를 과도하게 늘리거나 한국어 관련 전공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 중국문학 중화사상역사 등 중화문화 중심 학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을 유인할 만한 재정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장려, 정책 보류. 대만 정부가 만약 한국어 능력시험을 장려하거나 지원한다면 당분간 이를 보류해야 합니다. 관련 예산을 중화 역사문화 교육이나 교류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대만 젊은이들이 모국어와 중화유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청년층 대상 중화 정체성 교육 강화, 민주화와 다문화 흐름을 존중하되 대만이 중화민족의 한 갈래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 공공 캠페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화 사상을 단순한 옛 사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게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개발도 시급합니다. 대만 대륙 간 문화교류 확대, 한국어 열풍에 맞서려면 중화권 내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만 젊은이들이 한국 대신 대륙과 활발히 교류하여 양안 유대감을 회복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대륙도 검열 완화를 고민하고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해 대만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4가지 제안을 저는 본사로 보고하고 기사로도 정리해 송출하려 했습니다. 물론 대만 현지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영방송 기자로서 대만 내 한국어 열풍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공항으로 가기 전 잠시 시내를 혼자 걸으며 대만의 풍경을 둘러봤습니다. 길거리 전광판에는 한류 아이돌 그룹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어떤 서점에서는 한국어 학습 교재 코너가 붐비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K-팝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간 머무르면서 수차례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습니다. 공무원, 교수, 학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거나 중화 사상은 옛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자 신분을 밝혀도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조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인터뷰에서는 SNS 라이브로 저를 비웃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굴욕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대만은 결국 중화의 일부라는 확신은 더욱 굳어졌고 동시에 현재 대만 사회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쏠려 있는지도 명확히 체감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동력 삼아 중국 공영방송 기자로서 앞으로도 대만의 한류 편향 실태를 알리고 중화 정체성을 수호하는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귀국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창밖에는 붉은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대만 젊은이들이 다시금 자기 뿌리를 찾아 중화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 지금은 한류가 대세처럼 보이지만 문화 트렌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때 대만이 이미 중화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다. 기내 잡지를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이번 취재에서 당한 온갖 무시와 조롱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냉소, 대학생들의 비웃음, 언어교환 모임에서 느낀 소외감, 길거리 라이브 방송의 조롱까지. 하지만 저는 이를 오히려 용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중화 사상을 수호하고 대만이 언젠가 다시 본래의 자리를 찾도록 제가 아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번 취재에서 당한 굴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중국은 한국을 못 이긴다는 말을 들었고 교수와 학생들에게는 중화 사상은 올드하다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SNS 라이브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접한 독자 여러분께서는 대만의 한국어 열풍이 단순한 문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정체성과 양안 통합 전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이슈라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대만이 스스로 중화의 뿌리를 되찾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날이 오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중화 사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